테마 6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고려의 변화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대외관계와 정치 변화인데요. 고려는 태조 왕건 이래로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북진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고려라는 국호의 명칭은 고구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세운 충주 고구려비에 보면 고구려를 고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고구려나 고려나 같은 말입니다. 국호를 고구려와 동일하게 한 것은 고구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내세웠다는 것인데, 고구려의 이름은 물려받았지만 고구려의 영토는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영토는 잃어버렸죠. 때문에 그걸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 북진 정책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이제 서경, 평양을 이제 북진의 전진 기지로 삼아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고려가 건국될 당시에 발해를 멸망시키며 발해의 영토, 고구려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란은 배척하였습니다. 이들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란이 우리 고려를 침입하게 되는데, 거란은 우리 고려의 영토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고려라는 나라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껴서 쳐들어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송과 고려의 관계를 끊고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거란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주적인 중국의 송나라를 공격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싶은데, 후방에서 이제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고려를 그냥 두고서는 이제 송과 전면전을 벌이기가 부담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복속시키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키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거란의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1차 침입을 하게 되죠. 993년에 소선영이 이제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거란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란과 회담을 통해 전쟁을 막고 더 나아가 영토까지 확장하는 업적을 이루어낸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교관으로 평가받는 서희입니다. 서희는 거란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란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이제 우리의 실익을 지켰습니다. 즉 거란이 원하는 송과의 관계를 끊기로 약속을 하고 당시에 여진족이 가지고 있던 영토인 강동 육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서희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거란이 이제 우리에게 어째서 가까운 우리 거란과 친하지 않고 바다 멀리 있는 송과 친하게 지내느냐, 우리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우리 송나라 황제로 모셔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제 서희가 얘기한 게, 우리도 가까이 있는 거란을 친하게 지내고 거란을 황제 국가로 모시고 싶다. 그런데 너희 거란으로 가는 그 길목에 여진족들이 막고 있어서 잘 가지 못한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여진족을 치우면 너희들과 친밀히 교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면서 여진족의 영토였던 강동 육주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거란으로부터 얻어낸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거란은 고려를 어느 정도 견제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송나라로 쳐들어가서 송나라에게 사실상 항복을 받아냅니다. 매년 송나라가 거란에게 막대한 양의 곡물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전쟁을 끝내준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고려가 이제
거란 입장에서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송과의 관계를 끊지도 않고 고려 왕이 직접 거란 황제에게 인사를 하러 오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란은 본격적으로 고려를 복속시키기 위해서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거란의 성종이 직접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군세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희가 얻어낸 그 강동 6주를 요새화했던 고려는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거란군을 격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거란이 또 3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소배압이라는 장군에게 이제 거란군을 맡겨서 거란의 최정예 10만 군이 이제 우리 고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 고려도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겠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 사령관으로 강감찬을 선택했고 강감찬은 강동 6주 중 한 곳인 귀주에서 거란군을 몰살시피 하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귀주 대첩입니다. 이로써 이제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이제 정복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게 되었고, 고려 또한 이제 거란을 막아냄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 세력 균형이 형성되었고, 이후로 고려는 100년 정도 평화로운 시기를 벌이게 되죠. 이건 근데 그 이후의 얘기고, 거란이 3차 침입을 해서 격퇴당했지만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사령관이던 강감찬은 이제 황제였던 현종에게 건의해서 개경 주변에 나성을 쌓게 하였고, 더 나아가 국경 지역을 더욱 강하게 막기 위해서 중국의 만리장성과 비슷한 이제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 안정을 바탕으로 고려에서는 이제 문벌 중심의 사회가 전개되게 되죠. 자, 여기서 문벌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문벌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여러 대를 거치며 다수의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명문가라고 보면 되겠죠.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이 있는데, 아빠 부시도 대통령을 했고 아들 부시도 대통령을 했어요. 일종의 그런 정치 명문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벌은 이제 대를 이어서 그 권력을 이렇게 독점했었는데, 관직과 권력을 독점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얘네들은 과거 시험, 그리고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은 음서를 통해서 이제 요직을 독차지합니다. 과거는 자기 실력으로 이제 그 관직의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음서는 자기 아빠 백으로 이제 관직에 진출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직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단순히 정치 권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대한 토지와 녹봉을 이제 가짐으로써 대토지도 차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왕실, 그 고려의 그 성씨인 왕씨들과 이제 중척된 혼인을 맺거나, 혹은 다른 유력한 문벌가문과 이제 혼인을 맺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죠. 자, 그러한 사회를 문벌 사회라고 하는데, 아까 거란의 공격을 막아내고 100년 정도의 평화를 누렸다고 했었죠. 그런데 10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년 이후에는 다시 또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왔느냐? 거란이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누가 쳐들어왔냐 하면 이제 여진이 쳐들어오게 되죠. 여진은 아까 이제 서희의 외교 난판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원래 강동 6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 우리에게 밀려난 그 민족이었죠. 얘네들이 이제 우리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얘네들은 그러면 뭐냐? 정체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 말갈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 고구려 밑에 이제 있었던 민족이었고요. 발해를 건국할 때 이제 발해의 주요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었지만, 그 대다수의 주민들은
말갈족이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말갈, 이제 발해의 주요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었지만 그 대다수의 주민들은 말갈족이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말갈족이 지금 이렇게 여진이라고 불리게 되는 애들입니다. 이 여진이 이제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왜 쳐들어왔느냐? 기존에 얘네들은 발해 옛 땅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토산물을 바치며 복속돼 있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애들이 12세기 1100년대에 이제 생여진의 그 영가라는 추장이 중심이 된 부족이 여러 부족을 통합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쭉쭉쭉 내려와서 고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동여진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망친 동여진 애들을 쫓아서 이제 고려의 국경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우리 고려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12세기에 강성해져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였고, 이를 막으려고 이제 우리가 군대를 보냈지만, 우리 군대가 번번이 깨졌어요. 그래서 윤관이 건의하기를 여진족의 병력은 말을 탄 기병인데, 우리 고려의 군은 대부분 보병이기 때문에 이 말을 탄 기병을 쫓아갈 수가 없다. 때문에 우리 고려도 기병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진 정보를 위한 특별 군대를 양성하는데, 그것이 이제 윤관이 주도해서 그 형성한 별무반입니다. 별무반의 병력은 총 17만 명으로 당시에 고려의 장정들을 모두 데려갔다라고 해석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이제 대대적인 여진 정벌을 하게 되고, 동북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함경도 그 동부 해안가 지역이죠. 지명으로 치면 함흥 위쪽에 원산 뭐 이런 지역들이 될 겁니다. 이쪽에 이제 여진족을 쫓아내고 9개 성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동북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을 축조하고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고려는 이제 계속 이 성을 사수하려고 하고, 여진족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활 근거지를 뺏겼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여진족을 이끌던 그 완안부의 경우에 여기서 고려에게 밀리게 되면 다른 부족들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죽자사자, 이제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는 막기 위해서 죽자사자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고려의 조정에서 이 전쟁을 지속해서 이 땅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모전을 하게 되었고, 고려의 국력이 많이 이제 쓰이는 상황을 당시에 이제 조정 대신들이나 고려의 지배층들은 그다지 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진이 조공을 약속하며 반환을 요구하자 이제 우리 고려는 17만을 투입해서 힘들게 얻은 구성을 이제 1년 만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여진이 갑작스럽게 힘이 강해집니다. 너무너무 강해져요. 어느 정도 강해지냐면, 이 동북구성을 반환받고 한 5, 6년 지났을까요? 나라를 세우는데 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북방 초원지대를 장악하고 있던 거란이 세운 요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 카이펑을 함락시키고 송나라를 남쪽으로 쫓아버리죠. 그렇게 단번에 이제 동아시아의 최대 강국으로 이제 자신의 위치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너희가 이제 우리 금나라에게 무릎을 꿇어라 라는 거죠. 이 군신 관계 요구에 대해서 고려 내부에서 이제 의논들이 있었죠. 한쪽에서는
금은 예전에 우리 밑에 있었던 애들이고, 불과 얼마 전에 우리에게 애걸 복구하며 동북구성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던 애들인데, 걔네들이 일시에 강해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걔네 그런 오랑캐를 뭐 그 황제로 모실 순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거에 그러했다 한들 힘의 형세상 이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 강대한 금을 맞서는 것은 고려에 좋지 않다, 얘네들이 요구하는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고 얘네들을 황제로 모시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배, 그 문벌 귀족이 대표적인 가문이고, 당시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자겸 등의 이제 요구가 이제 수용이 되었고, 그에 따라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고려의 북진 정책은 이제 큰 타격을 얻게 되죠. 더 이상 북쪽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거란족, 그 다음에 연인족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는 고려 내부의 이제 상황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문벌 사회라는 게 어떤 것인지는 간단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벌 귀족들이 금과 이제 군신 관계를 맺는 문제를 이제 시작으로 갈등 상황을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 문벌 귀족에서도 일부 문벌, 이를테면 이자겸 같은 사람들이 권력 독점을 하게 되었고, 얘네들에 대한 다른 문벌들의 견제나 그 저항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었죠. 특히 이제 개경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음서로 그 이제 지위를 이제 계속 후계자에게 계승했던 그러한 문벌에 반해 이제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 이제 중앙에 진출한 지방 출신의 신진 관리들이 문벌의 권력 독점에 크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경의 보수적인 문벌, 그 다음에 지방에서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한 이제 새로운 개혁을 원하는 문벌, 이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한 다툼은 정치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군사적으로까지 대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입니다. 서경 천도 운동. 자, 이자겸의 난은 윤관이 동북구성을 반환한 지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배경은 당시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려의 왕이 인종이었는데, 인종은 이자겸을 자신의 외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장인어른이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겸이 인종의 아버지였던 예종에게도 자신의 딸을 이제 시집 보내고, 또 그 예종의 아들이었던 인종에게도 자신의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낸 거죠. 인종 입장에서는 자기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와 이제 결혼을 한 택입니다. 이렇게 중첩된 혼인을 통해서 이자겸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자겸의 권력 독점이 너무 강해 왕권마저 이제 위협하게 되니까 왕과 그 측근 세력들이 이자겸 세력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대로 적의 어떤 핵심을 공격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자겸 세력의 이제 저항을 받아서 이자겸과 그 이자겸의 군사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척준경이 이제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자겸의 난이죠. 이자겸의 난의 결과 고려의 개경에 있던 궁궐이 모두 불타버렸고, 또 그 왕이었던 인종은 왕궁을 떠나 이자겸의 집에 유폐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국왕의 권위가 실추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자겸에게 왕위가 넘어갈 뻔했는데,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자겸을 체포해서 왕에게 이제
데려가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자겸이 이제 국왕 인중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척준경이 커다란 칼에 이제 피를 묻히면서 이제 나타나서는 폐하 신 척준경이 여기 있사옵니다. 폐하를 보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해서 국왕은 이제 다시 왕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척준경은 나중에 이제 정지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탄핵을 당해 지방에서 이제 유배를 가 죽게 됩니다.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나 개별적으로 조금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거든요. 이제까지 얘기한 거는 마치 삼국지에 동탁을 보필했던 여포를 떠올리죠. 힘이 엄청 세지만 주인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꾀임에 잘 넘어가는, 귀가 얇은 엄청 힘센 난폭한 멍청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척준경이 그 윤관의 여진정벌 별무반에서 상당히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사실 이 척준경 때문에 여진정벌이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동국구성을 설치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인물인데, 이게 말년에 이 권력자들 간의 다툼에 이렇게 휩싸여서 이렇게 명예롭지 못한 최후를 가지게 된 것에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척준경이라는 인물은 조금 매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그렇게 어찌됐건 이자겸의 난을 극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자겸을 제거하고 그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척준경도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고려의 왕인 인종은 다시금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서경 출신, 그러니까 수도인 개경이 아니라 북진 정책의 중심지였던 서경을 중심으로 이제 했던 그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얘네들은 이자겸 시대에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래서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또 개경 출신의 문벌들에 대해서 역시 반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어떤 사상은 풍수지리설이라 그래서 우리의 토착 신앙 혹은 토속적인 그런 정신과 관련된 그런 사상을 갖추고 있었던 정치 세력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묘청과 정지상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인데, 얘네들이 인종에게 건의하기를 풍수지리설을 이용해서 개혁 정치를 추진합니다. 뭐 이런 겁니다. 왕이시여, 이자겸의 난으로 이미 개경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개경에서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차피 다시 궁궐을 지어야 하는데 이 지덕이 쇠한 개경을 다시 한번 선택하지 마시고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십시오. 서경에 궁궐을 짓고 수도를 옮기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인종을 꼬십니다. 그래서 인종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서경 천도를 이제 착착 준비해 가기 시작하죠. 얘네들은 이제 풍수지리설을 앞세워 서경 천도를 추진합니다. 위에 게 제가 이제 잘못 얘기했네요. 묘청과 정지상 등 이제 개경 세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개경 세력을 이용해서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죄송합니다. 서경입니다. 서경. 많이 틀리네요. 서경 세력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제 금국 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나라 여진족을 이제 정벌하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칭제건원이라는 게 있는데, 칭제건원은 이제 황제를 칭하고 이제 연호를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제국으로서 주변에 선포하자, 더 이상 이제 거란이나 여진이나 송나라를 이렇게 맞대는 그런 제후가 아니라 우리가 황제다라는 그런 자주성을 표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적 문벌의 반대로 서경 천도가 좌절되자 이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예전에는 묘청의 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서경을 중심으로 이제 자신의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 중앙에 이제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였는데, 얘네들을 이제 격파하는 개경의 문벌귀족 출신의 대표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봤던 인물입니다. 삼국사기를 썼던 유학자, 역사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사 지휘관도 이때 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반란이라는 용어가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죠. 왜냐면 정지상 같은 인물이 그 당시에 이제 개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제목으로 잡혀서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지상이 만약에 진짜 반란을 일으킬 거였으면 개경에 그렇게 있진 않았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자신들의 권력에 저항했던 서경 세력을 완전히 밟으려고 얘네들을 반란으로 몰아간 게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도 끝이 나고 이제 고려는 다시 안정을 찾았죠. 그랬는데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고려 사회의 모습, 소수의 문벌 귀족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수의 문벌 귀족에게 저항했던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애들이 한 게 뭐냐? 놀았습니다. 고려의 국왕 의종과 그 다음에 문벌 귀족들은 맨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놀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무신들을 이제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후 국왕과 문벌 귀족의 사치와 향락이 심했었고, 문신 우대와 무신 차별이 심화되었다. 그 당시에 무신들은 문신 밑에 있었어요. 그 고려 대장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뭐 강감찬, 윤광, 뭐 김부식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 다 문신입니다. 무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은 항상 문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신들은 그 밑에서 이제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손발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랬던 이 무신들이 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이 문벌 귀족 세력들의 경호원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놀고 있으면 옆에 경호 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일종의 사냥개 취급, 개 취급을 당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분노를 가졌던 무신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기회를 틈타서 무신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중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신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정변이라 함은 이제 왕과 문벌 귀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당시에 무릇 관을 쓴 자는 모두 죽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닥치는 대로 무신들이 문신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력과 토지는 이 무신들이 모두 차지하게 되고, 그러한 무신들이 100여 년 정도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신들이 이제 고려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무신 정권이 이제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무신 정권 초기에는 무신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국정이 혼란하였습니다. 정중부가 중심 인물이 되긴 했지만 정중부 말고도 이방, 이고 등의 여러 이제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서로 이제 견제하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정치를 주도했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무신 정권은 자신들의 회의 교구였던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와 노비를 늘리고 사병을 길러 세력을 강화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가 정말 이렇게 제일 아주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면 조폭들이 이제 대통령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시대가 이 무신정권, 무신정변 시대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의 목표는 권력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을 죽이는 것,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노비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 이게 이제 얘네들의 지상 목표였죠. 여기에 뭐 민생 안정 같은 거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쿠데타 혹은 대결, 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밑에서 이제 살기 힘든 농민과 천민들은 이제 봉기를 일으키고 뭐 이런 시대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무신정변 초기에 20년의 혼란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시켰던 인물. 그러니까 그나마 깡패 중에서는 좀 괜찮은 애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최충원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충원은 이제 교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이제 최고 권력 기구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도방을 확대하게 되는데, 도방이라는 거는 이제 경호 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경호 집단. 이제 최 씨와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한 군대였죠. 일종의 사병인데 그거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 도방은 이제 삼별초와 함께 최 씨 정권의 군사 기반이 되었죠. 최충원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권력은 아들인 최우에게 이제 이어졌는데, 최우는 이제 정방이란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직 임명권, 인사권도 이제 최씨 무신 정권으로 가져와 버리죠. 자, 이들은 전국의 안정과 권력 유지에만 집착할 뿐 민생 안정에 소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이제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데, 요때 무신정변으로 문벌사회가 싹 무너지면서 신문제가 동요합니다. 그 고려 무신정변의 이후에 이제 고려에 그 집권한 무신들을 보면 이의민이라고 있어요. 얘가 10년 정도 정권을 잡았었는데 최충원 전입니다. 얘 출신이 노비예요. 노비. 자기 아빠가 노비 출신이었어. 그러니까 노비 출신이 그 당시에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시대였으니까 당신의 신분제가 동요할 수 있죠. 쟤도 하네? 능력만 있으면 하네? 나도 해볼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들의 불법적인 토지 노비 소유로 농민과 천민에 대한 수탈이 확대되었죠.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제대로 통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문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보다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보다 얘네들이 더 심하게 수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금 다 내면 굶어 죽어야 될 판이니까 이제 들고 일어날 수밖에,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2판 4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같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봉기를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퍼졌었고, 그 대표적인 하나의 이제 봉기가 만적의 신분 해방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적은 최충원, 최씨 무신 정권을 열었던 최충원 집안의 노비였는데, 이 만적이 하루는 산에서 일하던 여러 그런 무신들의 그 노비들을 모아놓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우리가 일시에 우리 주인들을 모두 죽여버리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의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사전에 탄로 나서 이제 죽게 되지만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시도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만적의 신문해방운동도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최씨 무신 정권이 꽤 오래 갑니다. 1196년에 이제 수립된 최씨 무신 정권이 1260년까지 갔으니까 오래 가죠. 근데 그 시 중간에 이제 또 고려가 대외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북쪽에서 누가 또 쳐들어옵니다. 기존에 거란 쳐들어왔죠. 여진 쳐들어왔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쳐들어옵니다. 누구냐? 몽골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몽골은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몽골 고원을 통일한 칭기즈 칸이 이제 주변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뭐 오고타이, 몽케, 쿠빌라이를 거치면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거대 제국,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그 몽골이, 그 무시무시한 놈들이 이제 우리 고려를 이제 침입하게 되는 거죠. 배경은 몽골이 이제 국경 지역, 우리 고려의 국경 지역으로 도망쳤던
거란족들을 이제 마저 소탕하려고 이제 우리 쪽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되죠. 최초에 이제 몽골과 고려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투를 마무리 짓고 우리 고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무신 정권 입장에서는 이 몽골과 싸워봐야 이득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적당히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요구하는 곡물을 우리가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랬는데 이 몽골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고려에게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라고 하면서 곡물을 이제 더 요구를 하게 되죠. 무리한 곡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몽골 사신이 이제 귀국길에 압록강변에서 살해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얘를 몽골에서는 고려가 죽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사신이 죽을 때 고려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사신을 죽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인 적이 없다. 아마도 여진족들이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고려의 옷을 입고 죽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죠. 사실 몽골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려를 침공할 명분을 얻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1231년에 이제 처음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붙습니다. 붙는데 얘네들이 순식간에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포위해버려요. 그래서 최씨 무신 정권이 일단 항복을 하거든요. 여기서 항복이라는 거는 뭐 고려가 망하고 뭐 최씨 무신 정권이 모두 죽고 이런 항복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몽골을 황제로 모시면서 더 많은 곡물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항복을 얘기합니다. 사탕발림으로 일단 얘네들을 이제 돌려보낸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씨 정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집권자였던 최후가 고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싸워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려가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수도를 옮기기로 합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강화도로 옮기기로 하죠. 강화도는 섬이고 섬으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몽골이 고려를 복속시키려면 이제 섬으로 배를 타고 공격해 들어와야 되는데 몽골 애들이 이제 말 타는 거에는 매우 뛰어나도 뭐 배 타고 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군 해전을 벌이고 이런 거에는 이제 완전히 문외한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우리를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강화도로 옮기죠. 근데 이 강화도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몽골은 아 고려 이놈들이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우리를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무려 6번을 쳐들어옵니다. 그 6번의 침입 동안 이제 고려의 전 국토는 몽골의 이제 침략을 받게 되고 이때 뭐 우리나라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타버릴 정도의 이제 피해를 입고 또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수도인 강화도를 빼고는 모두 몽골에게 당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고려의 그 최고 군대는 최씨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도로 다 짱박혀 벌었지만 남아있는 이제 일반 백성들 혹은 노비들이 이제 몽골과 맞서서 몽골을 막아내는 어떤 기적과 같은 성과를 이루죠. 그 이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처인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의 용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쪽에서 김윤후라는 승려가 이제 부공민들과 합세하여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처인성은 매우 작은 토성이었고 이제 몽골은 이쪽에 가서 군량을 보급하려고 약탈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김윤후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몰래 숲에 매복시킨 후에 이제 적장인 살리타를 저격한 거죠. 스나이퍼를 투입해서 적장을 노렸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리타가 죽습니다. 몽골의 경우에는 총사령관이 죽으면 이제 부사령관이 그 지휘권을 이어받아서 계속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총사령관이 죽으면 일단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2차 침입을 청해선에서 김윤후가 적장을 죽임으로써 막아내요. 그리고 또 충주성에서도 이제 노비들이 몽골군을 격퇴를 하게 됩니다. 이 충주성에서 이제 몽골군을 2번 격퇴를 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제 충주성을 지키던 지휘관들이 모두 도망갔음에도 남아있던 노군, 잡류 같은 이제 하층민들이 이제 충주성을 지켜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충주성의 성주가 이제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해서 이 몽골군을 격퇴하는데, 그 당시에 충주성의 성주가 누구였냐면 김윤후였습니다. 김윤후가 살리타를 죽인 공로로 장군으로 임명이 되었고,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충주성의 지휘관으로서 다시금 이 몽골을 격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윤후는 마치 조선시대의 이순신급이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던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간신히 기적과 같은 승리를 얻었지만, 몽골과 전쟁을 30년, 40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려 백성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강화서에서도 더 이상 버티면 백성들이 다 죽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무신 정권에 이제 저항하게 되었고, 무신 정권의 이제 마지막 인물인 최항을 이제 죽이면서 무신 정권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강화도를 나와서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고 몽골과 이제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을 한 겁니다, 몽골에. 그 당시에 몽골에게 항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좋은 시기에 이제 항복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대한 조건으로 우리가 항복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신세계에 보면 뭐 살려는 드릴게 뭐 정도겠지만, 고려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매우 이제 큰 어떤 행운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그나마 좋은 조건으로 강화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화에 끝까지 반대하는 세력은 이제 최씨 정권의 지지 기반이었던 삼별초였습니다. 삼별초는 이제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며 저항하였고, 얘네들은 이제 강화도에서 우린 안 가! 우리는 개공을 안 가! 끝까지 이제 몽골과 싸울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강화도에서 항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몽골군과 당시 개경으로 한도했던 고려의 원종이 이제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강화도에 있는 삼별초군을 치게 되죠. 삼별초군은 강화도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진도로 도망갔습니다. 진도도 무너지니까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제 제주도로 도망갔죠. 제주도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나게 되면서 고려의 몽골에 대한 이제 저항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부터 우리 고려는 살아는 남았지만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일단은 자주성이 손상돼요. 고려의 왕은 원황제의 부마가 됩니다. 부마라는 것은 이제 사위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왕은 원나라 황제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항상 맞아들여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왕은 이제 자기 장인어른이 이제 원나라 황제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완전히 밑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왕실의 호칭 및 관청의 명칭도 격화됩니다. 그리고 원나라는 우리에게 특산물 및 이제 곡물을 요구하게 되죠. 특산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원나라 귀족들의 놀이 중에 하나가 매사냥이었는데, 그 매사냥으로 쓰기에 우리나라 지역에서 나는 해동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매가 가장 좋았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잡아서 보냈어야 됐고, 그 외에 뭐 곡물을 보냈는데, 뭐 물건이야 그냥 보내면 되는데, 얘네들이 또 뭘 원했냐면 고려의 처녀를 원했었대요. 그래서 젊은 이제 여자들을 보내라라고 하니까 이제 고려의 귀족 가문 혹은 아버지들은 이제 자신의 어린 딸을 이제 몽골에게 바칠 수 없다고 하면서 일찍 결혼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혼의 풍습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자, 이렇게 특산물과 곡물도 이제 보내고 또 영토도 이제 상실하게 되는데, 화주라고 해서 지금의 함흥 지역 이쪽에 이제 몽골이 쌍성 총관부라는 걸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이제 만들어 보이죠. 그 다음에 서경에는 동령부라는 걸 설치해서 이제 원나라가 가져가 버리고,
제주도에는 이제 탐라 총관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자신의 영토를 편입시켜 버리죠. 그래서 고려는 이 세 지역에 대한 영토를 상실했었어요. 나중에 충렬왕 때 이제 몽골에게 이제 사정사정해서 서경의 동령부와 제주의 탐라 총관부는 이제 다시 고려의 영토로 받아냅니다. 하지만 상성 총관부는 이때 잃어버려서 나중에 공민왕이 군사적으로 이제 되찾기 전까지 계속 이제 원나라의 영토로 있었죠. 그리고 이 원나라가 고려를 복속시킨 이후에 이제 일본을 복속시키려고 일본 원정을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려가 가까이 있으니까 고려에게 배도 만들고 수군도 이제 지원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정동 행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관청이라는 뜻인데 이제 일본 원정을 위한 총사령부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요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뭐 원나라가 일본을 두 번 공격했는데 두 번 다 실패합니다. 결국 일본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정동에서는 이제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원나라가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고려의 내정을 이제 간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이렇게 원나라 간섭기 시기에 성장했던,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지배 계층을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친일파.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의미는 간섭기에 등장한 지배층이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음서, 아빠 백으로 이제 관직에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최고 권력 기구였던 도평 의사사를 장악해 국정을 좌지우지합니다. 또한 이제 그러니까 대토지를 차지하고 농민을 수탈을 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몽고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몽고가 이때만 해도 엄청나게 강해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지만 얘네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점차 이제 여러 지역들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걸 진압하지 못하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흥망성쇠라고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이제 쇠의 단계에 접어든 거지. 자, 그러한 이제 몽고가 무너지는 틈을 타서 이제 우리 고려의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은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이제 개혁 정치를 펼치는데 그 한쪽이 반원 정책이야. 그러니까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얘가 제일 처음 한 게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합니다. 친원 세력의 대표 인물이 기철인데 얘 이제 여동생이 누구냐 하니 그 당시에 기황후라 그래서 원나라 왕실의 그 안주인,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죠. 이 기황후가 낳은 애가 나중에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했으니까 끝발이 좋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 기철을 이제 과감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후폭풍으로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공격하는 일까지도 있었죠. 과감하게 그런 일을 해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 원나라가 이제 우리 고려를 간섭하는 그런 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이제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뺏겼다가 찾지 못했던 그 지역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였고요. 그 다음에 변발 등의 이제 몽골풍을 이제 금지하게 됩니다. 변발이라고 하면 이제 뒷꼬랑지만 남기고 앞머리를 싹 밀어버리는 황비용머리 뭐 이렇게 이마가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북방민족의 풍습인데 그거를 이제 금지를 하게 되죠.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권문세족을 억압하는 정책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정방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최씨 무신 정권의 최후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사설 기관인 정방을 폐지해서 국왕이 다시 인사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을 이제 억압하면서 권문세족의 대항마로서 새로운 세력을 키워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를 적극 등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신돈이라는 이제 스님을 이제 등용해서 새로운 개혁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이제 설치해서 활동을 하게 돼요. 전민변정도감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빼앗긴 농민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되돌리기 위해 설치한 개혁 기구이다라고 하는데 당시 왕의 입장에서는 권문 세족들이 이제 부당하게 가져간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이제 부당하게 신분을 노비로 이제 격화시켜서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었다 해도 이제 양인으로 이제 회복시켜줌으로써 권문 세족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실시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하게 되는데 그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단 국제 정세도 그 당시에 국민왕의 편이 아니었어요. 몽골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몽골만 이제 고려에 이제 쳐들어왔던 게 아니에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막 쳐들어오는데 이 홍건적이라는 애들이 이제 고려의 영내로 쳐들어와서 이 전쟁을 거의 한 4년 정도 합니다. 이 홍건적은 그 당시에 중국의 한족 출신으로 당시 원나라에 대해서는 반란군이었던 거죠. 얘네들이 이제 몽골군의 추격을 피해서 고려의 영토로 이제 쳐들어왔던 거죠. 왜 우리한테 쳐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막는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얘네들한테 막 수도 개경도 함락당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다음 남쪽에서는 또 일본 해적 왜구가 이제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조용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막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권문세족들이 이제 반발하게 되었고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이 시에 암살되면서 개혁은 중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는 끝이 났다고 이제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시도였던 공민왕의 개혁도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공민왕은 어떤 유산을 남겼는데 그게 이제 누구냐?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개혁 세력, 정치 세력을 이제 남겨놨던 거죠. 얘네들이 공민왕 때는 힘이 약해서 권문세종한테 밀렸지만 이제 다시금 세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일단 이 신진사대부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얘네들은 이제 과거 실력을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했던 애들이고 사상적 기반으로는 성리학을 이제 바탕으로 했던 애들입니다. 그리고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는 그런 개혁을 추구하였고요. 그래서 이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 중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전을 비롯한 일부 세력이 그 당시에 이제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고려 국민들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또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제 신흥 무인 세력 중 한 명이 이성계와 이제 손을 잡으면서 결국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상당히 긴 내용인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려의 경우에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이제 연표를 통해서 잘 파악한 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